2024년도 미국 대선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이유가 결국은 물가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4월 말까지, 만약에 6월까지 전쟁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완패를 하면서 결국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때문이라도 장기전을 펼치기가 어렵다. 네, 오늘 저희 이란 전쟁이 끝날 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벌써 아니, 이제 2주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가 뭐 곧 끝낼 거라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얘기가 오락가락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수도 우리가 이제 향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소현철 박사님 모셨는데, 이제 그 이란 전쟁에 관련된 우리의 또 이제 생각들과 그리고 이제 코스피 향방이 얼마나 이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신한투자증권에서 테크 담당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지금은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에서 국제정치랑 국제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분이 우리나라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딱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금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끝날 것 같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 26년도 미국 이란 전쟁을 어떻게 향방을 갈 거냐는 사실은 한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 월스트 시나리오를 보면은 1979년도 2차 오일 쇼크만큼 어마어마하게 후폭풍이 클 수 있는 게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고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1991년도 사막의 폭풍, 미국이 그 쿠웨이트에 침공한 이라크군을 몰아내면서 바로 장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게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고, 그냥 제가 보는 노멀 케이스 시나리오는 한 2달 정도 지속됐다가 전쟁이 끝나는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게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이란이 전쟁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마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이란 둘 다 장기전으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관점을 봤을 때는 한 늦어도 4월 말 정도에는 전쟁이 휴전이 됐던 뭐 그런 식으로 종료가 될 거로 좀 보고 있는 게 제가 보는 그냥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또 유가도 궁금한 거 좀 많죠. 유가가 또 예. 엄청 올랐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100이 넘었어요, 지금. 예, 배럴당 예. 100이 넘었는데 다시 이 100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과거에 사실 유가 수급 전망이라는 게 대부분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1973년도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한 2.3배 정도 급등을 했고요. 대신에 그때는 4차 중동전쟁이 빨리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은 1차 오일 쇼크는 아주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1979년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2차 오일 쇼크는 무려 2년간 장기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때 당시 유가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9년도 1월 달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왕조가 망명을 하면서 그 당시 유가가 2.7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초 대략 한 50불대 중반 정도가 유가라고 보면은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뭐 150불? 150불 얘기 나오는 게 네. 아마 이 당시 2차 오일 쇼크 때 올라갔던 그거를 가정을 해서 아마 대부분 기관들이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가라는 게 지정학, 국제정치랑 연관된 거지 이게 경제학 논리만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00불 올라가는 건 뭐 그러면은 대략 바닥 대비 작년 연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라간 거니까 지금 사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태국의 배가 뭐 공격과 침몰이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또 2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할 때도 유가가 단숨에 2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100불에서 120불 정도에 올라가는 그 박스권은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뭐 세계 각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대거 방출한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전쟁을 끌고 갈 거냐가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제 그림을 보시면은 79년도에 1월 달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79년도 11월 달에 이란의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습격을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인질들을 40몇 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그때 카터 행정부가 그 인질을 구출하려고 1980년 4월 달에 인질 구출 작전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 2차 오일 쇼크가 거의 2년간 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2.7배 올라갔고 요게 이제 쭉 2년 이상 가다 보니까 미국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15% 이상 올라갔고 그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채권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한 거죠. 거기에 엄청난 금리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그야말로 미국 경제가 1980년에 정말 아수라장이 됐고 그 당시 80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보면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CPI를 분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거의 60% 이상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 그 어떤 정책을 써도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그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2월 달에 러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도 유가가 60불짜리 유가가 단숨에 2배인 12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거의 9%대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다 어려웠어요. 채권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러고 나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았고 미국이랑 뭐 나토 국가들이 으쌰으쌰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의지와 달리 결과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완전히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던 나토 국가의 정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프랑스의 마크롱. 빼고 영국 수상도 바뀌었죠. 독일도 바뀌었죠.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었죠. 결국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서방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프랑스 빼놓고는 다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위험하다고 얘기 듣고 있죠. 그럼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지도자가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하는 국가는 독재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미국 대선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이유가 결국은 물가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나왔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론조사 하신 분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 때문에 그게 가치 감정이 들어간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 저렇게 물가가 높으면 절대 선거를 그 집권 여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12월 19일 날 유가가 55불이었어요. 지금 딱 2배가 올라갔죠. 여기서 만약에 4월 말까지 만약에 6월까지 전쟁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완패를 하면서 결국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때문이라도 장기전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이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다음에 뭐냐면 미국의 국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에 러브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론 초기에는 미국 국가부채 올라간 게 팬데믹 때문에 이때 대대적으로 재정 지출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잘 보시면 22년부터 24년도 말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까지 올라간 것 중에 핵심은 러브 전쟁을 끌고 가가지고 미국 국채가 36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근데 작년 10월 말에 2.5조 달러가 올라가 38.5조 달러예요. 조만간 40조 달러가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국채 이자면 1조 달러가 넘어가요. 그럼 미국 국방비보다 국채 이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대략 1년 예산이 7조 달러라고 보면은 국방비 1조 쓰고 그 다음에 국채 이자 이거 내고 나면은
도대체 미국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을 여러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좋다는 게 왜 그럴까요? 인프라. 그렇죠. 근데 인프라를 투자할 돈이 다 전쟁하고 국채이자 네. 쓰느라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저렇게 지금 힘이 저렇게 취약한 거는 2003년도에 제2차 이라크 전쟁 가면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년 내내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서 이거를 장기전 끌고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장기전 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만 전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란은 과연 전쟁 수행할 능력이 있냐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이번에 쳤을까? 그거를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핵농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거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농축이 된 핵 자체를 보유하는 너무 싫어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미국이랑 딜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예. 예.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란이 굉장히 어수선했잖아요. 예. 뭔가 내란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틈을 타서 타이밍 좋게 들어간다. 아, 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두 분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쳐가지고 이란을 쳤을까? 일단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보면 네. 이란의 인구는 9천만이 넘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대략 한 900만이죠. 인구는 이란이 10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면적은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70배가 큽니다. 그러면은 국력의 가장 기본 요소가 인구와 영토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로 근본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핵 농축인데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상대방 폭격하고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압도적으로 이란이 당했다고 좀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마 이스라엘을 때렸고 그게 상당히 이스라엘에 피해를 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전 대표님께서 이란의 핵농축을 얘기하셨는데 원래 그 2015년도 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 합의했던 이란 핵 협상에서 그때 이란이 기본적으로 핵농축을 3.67% 그러니까 민수 원자력 발전했을 수 있는 정도만 하겠다고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이란 핵 합의를 파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메네이 정권이 핵 농축을 60%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기를 갖고 나탄즈라든지 거기를 폭격을 했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제거가 됐다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설도 좀 유력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러죠. 핵 물질만 갖고는 바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핵 투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아이언돔이라 할지언정. 그러면 60% 핵농축된 거를 한 달 정도만 농축을 더 하면은 핵무기에 탑재할 물질까지 갈 겁니다. 핵실험 안 한다는 가정하에 실컷 탑재라면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이 이란 대비 국력이 인구와 영토에 부족한 점, 그 다음에 핵 투발 수단과 그 다음에 핵물질을 지금 보유하는 데한 두려움, 이게 가장 컸지만은 촉발 변수는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난 거죠. 시위가 일어났네? 그러면은 우리가 결행을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제 이거 내피셜인데 계속 네타냐후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이란을 때립시다 했는데 선을 넘지 말자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위를 일어난 거 보니까 이제 필이 꽂힌 거죠. 거기에 마두로도 제거가 되니까 이거 빨리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라고 해서 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지도부를 제거한 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도부를 살려놔야 그들과 협상할 수 있는데 지도부를 때려버리니 이게 이제 지금 있는 혁명수비대나 여기 있는 핵심 측근들은 이판사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네 번째 이란 정권에 대한 현재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크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일 때 서로
뭐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싸우다가 뭐 부부싸움 하다가도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 부부 갖고 뭐라고 하면 일단은 부부싸움 그쵸, 멈추고 똘똘 일단 뭉쳐서. 똥돌 뭉쳐서 일단 외부 사람도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쵸. 이란도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슬람 혁명이 뭐냐면은 1979년도에 세습 왕조인 팔레비 정권이 친미 정권을 하면서 그 당시 이란의 민족주의를 건드린 거죠. 그 당시 이란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테헤란로가 있듯이 그 당시 한국과 이란과 경제력 비교하면 잽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엔 또 유가도 고유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란은 아랍 사람들과 민족 자체가 틀립니다. 아리안족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네, 이란 페르시아였고 이란인데 이란은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인종 자체가 틀려요. 거기에 기름까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살았거든요. 다만 그 당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여러분 그러죠. 중산층이 많아지면 뭐가 일어나죠?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 1987년도에 아, 그 똑같았죠. 민주화 시위가 네. 일어났듯이. 그래서 이제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 그래서 신정 정치가 약간 이중 체제가 됐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이번에 하메네이 아들이 세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란의 혁명 정신과 저는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제가 그 좋게 보려고 하도 하메네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작년 연말에 시위가 일어나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게 3,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시위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슬람 혁명이 갖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그게 혁명 수비대거든요. 예. 그래서 걸프 국가가 민족 자체가 틀리니까 거기에 공화정을 수출하려는 게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본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란의 원유 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그 수출 금액도 그래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걸 갖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뭘 했을까요? 헤즈볼라, 시리아, 프락시들 그리고 하마스까지 지원해 준 거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리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저도 뭐 그거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45년간 네. 그들을 지원했는데 이란 국민들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민족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시위가 올해 초에 일어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란의 지금 이 신정 정치의 정당성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미 그 신호가 나왔죠. 24년도 보시면 이란이 히잡 시위가 일어나서 그 당시 이제 이란 국민들이 그 신정 정치에 대한 반대,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반대가 많았는데 24년도에 이란 대선 투표율을 보십시오. 1차 투표 때 이란 국민들의 투표율 대선이 40%밖에 안 났어요. 우리나라는 대선이 아무리 못 나도 70%가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당시 이란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투표해도 안 돼, 안 바뀌어. 그런데 2차 투표 때, 결선 투표 때가 49.8%였었어요. 그런데 대선 결과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란 대선 결과를 보시면 개혁파인 페제스키안이 54.8% 나오고 그 강경 보수파 신정 정치 세력들이 밀었던 사람이 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할 거예요? 이걸 단순 계산하면은 이란 국민의 75%가 하메네이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들의 다수는 바뀌어라. 그리고 핵 농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농축만 포기하면은 이란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고집을 할까요? 혁명 수비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득권화가 많이 됐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시위가 일어났고 많은 분들이 미국이 전 지상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도 이제 해군이랑 공군 정도밖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예를 비견하게 보면 그 당시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는데 남베트남이 얘기를 보면 북베트남은 호지민이 공산화를 시켜서 그 아주 똘똘 뭉쳤지만 남베트남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베트남 정부가 부패했거든요. 근데 부패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남베트남 정부가 토지 개혁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농민들인데 이 남베트남 국민들이 다 호치민의 베트콩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베트남이 불교를 믿는 나라거든요. 근데 정권이 뭘 믿었냐면은 프랑스,
식민지했던 카톨릭을 믿었어요. 그 카톨릭 교도인 지배 계층이 불교도로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개혁 실패, 불교도 민중이 대다수 종교는 불교를 억압을 해서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아무리 돈을 넣고 군대를 그때 미군이 최대로 거의 50만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남베트남의 80% 국민들이 다 베트콩을 지지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의 국민들은 비록 미국이 지금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격을 했기 때문에 분노는 사지만 깔려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혁명 수비를 해서 열심히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결국 전쟁은 핵심은 민중의 지지도예요. 마오쩌둥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공산화 성공한 것도 결국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지금의 이러한 국민들은 아무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을 해도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60%에서 70%의 국민들은 현재 이 신정, 하메네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지속한다. 뭐 미국은 당연히 전쟁 지속되면 제가 주가 전망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제3차 오일쇼 오게 되면 모든 뭐 주식시장이고 자본시장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란이 만약에 79년도 이란 혁명할 땐 90%의 국민들이 코메네이의 그 이슬람 혁명을 지지를 했어요. 그때랑 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돌아가신 하메네이 그 지도자가 애도 기간이 40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4월 중순까지는 계속 서로 치고 때리고 이걸 계속 하겠지만 결국은 혁명 수비제조차도 그 중재, 즉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걸프만 국가들이 중재를 해서 전쟁을 결국은 뭐 쉽게 말하면 한국식으로 휴전협정을 맺던 그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빠르면은 4월 10일, 늦어도 4월 말까지 전쟁을 끝난다는 게 제가 보는 베이스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장의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만 이 장에서 지금은 엑시트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제가 아마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란의 지금 그 하메네이 정부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면 제가 오늘 방송을 나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란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예를 좀 들다 보면은 뉴욕 시장이 만단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때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만단이 후보 보고 사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딱 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됐죠? 만단이 그 시장을 2번이나 뉴욕 시장을 백악관에 불렀어요. 그래서 잘 지내자. 왜 그럴까요? 만단이 시장이 뉴욕시를 잘못 운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뉴욕의 슬럼가가 되는 거죠. 제가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뉴욕은 저녁에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뉴욕이 언제 바뀌었냐면 공화당의 누디 줄리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신 분이죠. 그분이 시작되면서 치안을 잡고 나서 뉴욕이 살만한 도시가 되면서 뉴욕 부동산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만단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거래주의자입니다. 거래주의자. 예. 물론 자기도 이제 필 꽂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전쟁을 했지만 이게 딱, 이거 전쟁 더 가면은 중간선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4월 말에는 전쟁이 어떤 시기든 종교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이 내부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선 저는 정말 이 시나리오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플랜 B 시나리오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이게 제일 지금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오히려 솔루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